GraphQL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GraphQL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그래프랑 이 QL이 쿼리 랭귀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보면은 약간 SQL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데이터베이스랑 관련된 그런 기술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많이 쓰던 REST 같은 어떤 웹 서비스랑 어떤 서비스랑 서비스, 서버랑 서버 혹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한 그런 규격을 보완하기 위한 약간 새로 나온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GraphQL의 등장 배경을 좀 살짝 살펴보면은, 그 기존의 REST 방식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했었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사실 REST 이전에도 어떤 SOAP라든지 아니면 더 이전에 전문 같은 걸 쓰던 방식도 있었고, 뭐 RPC를 쓰던 시절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REST 방식으로 통신하는 게 되게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REST 방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규격은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를 JSON 형태로 좀 정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get, post, put, delete 이런 메소드들로 어떤 요청의 성격을 구분을 하고, 사실 완전히 레스트풀하게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HTTP랑 JSON을 조합해가지고 통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REST 방식은 좀 약간 리소스 오리엔티드라고 해서 그 뭔가 통신하고자 하는 대상, 우리가 이런 방식들로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대상들을 리소스 단위로 구분하는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URL도 어떤 API 주소가 있으면은 그 계층 구조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리소스를 지칭하는 형태로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 리소스에 대해서 가져오겠다 혹은 뭔가 작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 레스트가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오래 쓰이면서 좀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나 어떤 환경 같은 게 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단점들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처음에 쓸 때는 알지 못했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get, post, put, delete가 저희 그 CRUD 형태, 그 create, read, update, delete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복잡한 동작이 들어가도 그런 요건들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방식에서는 뭔가 조건에 맞춰서 검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특정 리소스를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URL이랑 메소드를 표현해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 뒤에다가 이제 쿼리 파라미터를 많이 붙이쳐서 활용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 리소스 기반의 되게 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던 표현 방식이 약간 쿼리 파라미터가 줄줄이 붙어가지고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쓰고 있는 URL들이.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쿼리 파라미터 복잡해지면은 그 우리가 백엔드 서버를 만들 때 이 쿼리 파라미터들 좀 동적으로 처리해줘야 되다 보니까 서버 로직도 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존에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로 요청을 보내고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응답을 처리하는 일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좀 약간 애매해졌잖아요.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은 그에 대한 일회성 응답이 오는 것들이 좀 더 리액티브하게 논블로킹 형태로 동작하게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스트림 형태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은 요구사항도 있고,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걸 퍼블리싱 하고 싶은 그런 좀 요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레스트 방식으로는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기존 규격으로는 좀 약간 애매해진 측면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부터 많이 쓰던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사이에서 레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하면은 서로 약속할 것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 약속할 게 많아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면 어떤 리스폰스가 오는지에 대해서 명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보통 스웨거 같은 거 써가지고 API 스펙 같은 거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스웨거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백엔드에서 변경이 생기거나 프론트엔드에서 변경이 생기면은 이 명세가 수정이 되게 돼야 되고, 어느 한쪽의 수정이 다른 쪽에 영향을 자꾸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좀 증가하게 되고, 뭔가를 변경할 때 단순한 변경이라고 해도 좀 약간 오버헤드가 자꾸 생기는, 뭐 예를 들어서 백엔드가 바뀌게 되면은 어떤 릴리즈 일정도 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잖아요. 버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요즘처럼 그 옛날처럼 시스템 한번 늘리자면 막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요즘처럼 늘리지도 많이 해야 되고 요구사항도 바로바로 반영해야 되는 시점에는 살짝 애매해진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스트에서 보통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 그 기술적인 문제라면은 역시나 그 오버 패치 문제랑 언더 패치 문제가 있는데, 오버 패치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명세가 주어지다 보니까 어떤 화면에서 특정 API에서 어떤 화면에서 뿌리고 싶은 거는 딱 그 한 두 가지 정도 항목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API에서는 한 100가지 정도의 항목을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쓰지도 않는 98가지의 항목들을 일단 다 받아온 다음에 필터링을 하고 화면에는 딱 두 개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싫어가지고 만약에 이 두 가지만 표현하는 API를 만약에 백엔드에서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은 똑같은 성격의 데이터를 다루는 API가 두 개가 생기면서 이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뭔가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럼 양쪽을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화면마다 API를 계속 쭈르륵 새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부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버 패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언더 패치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아시는 N+1 문제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그게 목록 형태로 그 1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 100개 중에 이 항목을 표현하는 이 항목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또 다시 다른 REST API를 요청한다고 하면은, 이런 계층 구조를 표현할 때 그 이 100개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한 번의 요청과 응답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101번의 요청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을 뭐 꼭 REST API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JPA 같은 거 쓸 때도 좀 발생하기도 하고 많이들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언더패치 문제, N+1 문제도 REST 방식에서는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화면에 항목 하나 추가되면은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나 이슈가 터질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레스트가 뭐 잘못됐다거나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그 요즘 서비스들 중에 일부는 이 레스트 방식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씩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물론 레스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고, 대다수는 꽤 많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쿼리 파라미터 요새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좀 URL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요구사항들 레스트 방식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백엔드에서 쿼리 파라미터 기반으로 좀 동적으로 데이터를 주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고, 그 리액티브하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죠. 특히나 웹플러스 같은 경우에 되게 성공적으로 정착해가지고, 그 단순히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블로킹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던 시점은 되게 좀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경향이 있죠. 제 생각에 이거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계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오버패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쿼리 파라미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 항목들만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요청을 날리면은 서버에서 이 항목들만 조합해가지고 리스폰스를 주는 그런 필드 파라미터를 쓰는 방식도 그 시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오버패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어떤 요청에 대해 응답을 줄 때 고정된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요청에는 어떤 액션들에 대해서 링크 방식으로
링크를 리스폰스에 전달해가지고 이 링크를 다시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날릴 수 있게 유도하는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또 페이지네이션 같은 걸 처리를 할 때 특정 페이지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넥스트 페이지에 요청을 날리기 위한 URL을 같이 리스폰스에 실어서 보내줘서 그 데이터를 요청한 쪽에서 그 다음 페이지 요청을 바로 이 URL을 보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딱딱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시도가 되었었고, 그 레스트로는 좀 요구사항을 도달하기 힘들고 좀 오버헤드가 심하다고 생각해서 레스트를 포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움직임 중에 대표적인 대안이 GraphQL이고요. 오늘 설명할 또 다른 GraphQL과 비슷하게 꽤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통신 방식이 gRPC인데, 사실 gRPC는 이전에 프로토콜 버퍼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알려졌었고, 사실 프로토콜 버퍼랑 gRPC는 좀 다른데, 프로토콜 버퍼는 어떤 진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주고받고자 하는 데이터를 미리 좀 독자적인 이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들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형식들을 그 프로토버프 랭귀지로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은 그 이 순서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펙이 그 각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각각의 서버들, 서비스들의 그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의 구현체로 자동 변환이 돼요. 이게 프로토버퍼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컴파일 하듯이 데이터 그 소스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능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데이터 규격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거에 대한 키밸류 이렇게 제이슨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목은 몇 번째 칸까지는 어떤 거다. 물론 스트링이면은 딱 고정할 수는 없겠지만 인트 같은 경우에 뭐에 둬서 몇 바이트까지는 인트형 데이터다 하고 그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공유되기 때문에 서로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데이터 교환율이 극도로 높아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토콜 버퍼에서 이런 프로토콜 버퍼는 사실 데이터 규격만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리퀘스트가 날아갈지 리스폰스가 날아갈지 아니면 서로 스트림 형태로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 정의를 이 프로토 버퍼에다가 같이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RPC 그 리모트 프로시저를 콜하는 형태가 됐다고 되어 버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레스트 방식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그 데이터 교환 규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gRPC이고, 사실 gRPC는 오늘 커버할 범위는 아니지만 그 예전에 C 언어의 구조체에서 이제 구조체는 어떤 데이터 포맷들 규격들을 정의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조체에다가 함수를 정의해서 넣게 되면서 이제 클래스가 되면서 이제 C++이 시작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gRPC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그 구조체 형태로 데이터의 규격만 정했던 프로토콜 버퍼에다가 어떤 동작들, 서비스들을 서로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좀 더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진 이 gRPC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데이터 효율 같은 게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규격 중에 하나죠. 이것도 되게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고, 특히나 클라우드 쪽 다루시는 분들은 gRPC를 외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좀 서버 단 시스템 단 말고 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서버 간의 통신에서는 gRPC 물론 그때도 쓸 수는 있는데 이 GraphQL이 좀 더 주목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제 시각으로는. 왜냐하면 애초에 GraphQL 자체가 좀 거기에 좀 특화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래서 왜 그래프냐? 이 GraphQL 서버가 있다면 이거 그냥 평범한 그냥 API 서버나 어떤 저희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GraphQL을 쓰는. 어떤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보내면은
이 Graph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들이 있거든요. 이게 레가시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 특정 다른 동등한 레벨의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오픈 API 같은 거 호출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DB 같은 거를 호출해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데에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조합해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를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API 게이트웨이처럼 동작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PI 게이트웨이는 아니고요. 이 GraphQL 서버도 독자적인 로직이나 그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그 어떤 일종의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만 이제 그 데이터 소스들을 물론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도 레스트 서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서비스들을 호출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조합하는 경우가 있지만 GraphQL은 특히나 이렇게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죠. 이게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리턴해주는 거에 좀 특화된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래프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게 이 리졸버라는 애예요. 이 GraphQL의 서버 쪽을 개발할 때 리졸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데 이 리졸버는 뭐냐?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쿼리를 알리게 되거든요. 이 화면 내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런 거다. 그 이런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는데 그 중에 그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아니라 이름이랑 팔로워들 근데 팔로워도 그 전체 목록 다 줄 게 아니라 첫 번째 5개의 팔로워만 근데 그 팔로워도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랑 나이만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좀 복잡한 요청을 보내면은 이게 레스트로 표현하려면 사실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이런 거는 뭔가 패스 베리어블 될 거고 이런 건 뭔가 쿼리 파라미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전 이것만 필요하고 여기서 이것만 필요하고 이런 것들 표현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표현이 되겠죠. 근데 GraphQL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런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이 GraphQL 서버는 그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특정 다른 데이터 소스들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리턴해 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그런 리졸버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게 되거든요. 유저나 네임이나 에이지, 뭐 프렌즈라고 되어 있네요. 팔로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는 DB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다른 서비스를 호출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리졸버에서 그 일들을 해주면은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리졸버들을 조합한 이런 특정한 쿼리를 날리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졸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그 작성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리졸버들이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다른 DB라든지 아니면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리턴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는 리졸버끼리 서로 체인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쿼리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면 그 사용자 정보를 DB에서 패치해가지고 바로 리턴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경우에는 요 사용자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 아이디라든지 네임 같은 이런 하위 계층 구조를 가진 애가 있죠. 이 사용자한테 종속된 애들, 그 종속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졸버에서 이 데이터들을 리턴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 예제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페어런트에서 받아온 정보를 바로 리턴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청한 데이터가 일단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DB에서. 그래서 이 가져온 정보에서 얘도 팔로워 정보 같은 게 DB에 있었다. 근데 팔로워 정보는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팔로워 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면은 이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팔로워 서비스를 호출해가지고 뭔가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DB에서 받아오는 게 첫 번째가 되고 그다음 팔로워 정보를 가져오는 게 두 번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팔로워에 대한 리졸버가 사용자 정보, 이 사용자 정보에 대한 리졸버의 종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 리졸버끼리도 이렇게 체인이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좀
갈라져 가지고 데이터를 조합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용자가 요청한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리졸버들은 그 데이터를 단순히 패치해 가지고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그 아규먼트들이랑 그 다음에 그 다른 리졸버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조합해 가지고 좀 리턴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쿼리들을 대부분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은 조금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성능에 문제가 100% 생길 텐데. 그 뭔가 저희가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들은 가급적이면 성능 문제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그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해 가지고 리턴을 하거나, 그것도 좀 성능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막 캐시 레이어를 중간에 레디스 같은 걸 둬 가지고 그 저장을 했다가 빠르게 리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GraphQL을 딱 봐도 요청이 엄청 많이 날아갈 거잖아요. 이 쿼리 하나를 사용자가 요청한 쿼리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 여기다가 요청하고 여기다 요청하고 여기다 요청하고 이것들 막 조합해가지고 리턴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그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GraphQL에서는 그 캐시 사용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캐시는 심지어 그 백엔드 쪽에서,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서버 사이드 캐시도 쓰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캐시도 같이 사용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써가지고 성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서버 사이드 캐시는 크게 그 저희가 HTTP 캐시를 쓰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캐시 컨트롤 같은 거 설정해가지고 어떤 만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좀 더 데이터의 업데이트 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 캐시된 응답을 리턴하거나 아니면 새로 조회해서 리턴하거나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스트 같은 걸 쓰던 시절에는 좀 독자적으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 GraphQL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상당히 클라이언트 캐시를 적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캐시를 쓰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이 아이디들 있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쿼리라든지 아니면 그 리턴되는 스키마에 대한 그 아이디를 좀 가급적이면 글로벌리 유니크하게 설정을 해줘야지 캐시 사용에 좀 유리하겠죠. 캐시가 어떤 건 캐시에 들어있고 어떤 건 캐시에 들어있지 않다를 구분하려면은 그 아이디를 잘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조건 아니고 보통은 UUID 같은 거 랜덤으로 생성해도 거의 유니크하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좀 뭐 아이디를 1, 2, 3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저희가 많이 쓰는 아폴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캐시에 대해서 패치 폴리시를 이렇게 그 5가지 정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이 패치 폴리시를 살짝 보시면은 그 클라이언트 캐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이게 GraphQL이 어떻게 그 성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살짝 이해가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설정 캐시 퍼스트라는 설정인데, 특정 쿼리를 요청하면은 그 아폴로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캐시를 뭔가 데이터 쿼리를 요청하면은 중간에 클라이언트 캐시 레이어가 있어요. 보통 인메모리로 많이 두게 되니까 그 클라이언트의 메모리에 존재하는데, 이 캐시 영역이 있으면은 여기 있고, 이제 서버가 있으면은 그 어떤 쿼리를 호출하면은 그 쿼리에 대한 응답이 이미 한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캐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 호출을 안 하고 바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서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예. 근데 만약 캐시에 적중하지 못했다, 이게 처음 요청한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캐시에 없으면은 서버를 갔다 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요청 같은 경우에 이제 캐시가 아예 비어 있을 때 첫 번째 요청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무조건 타기 때문에 살짝 느릴 수 있는데, 그 반복된 요청 있잖아요. 계속 리프레시를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캐시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리턴을 하죠. 그래서 디폴트 설정이 캐시 퍼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raphQL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요청이 처음에는 한 1초나 2초 정도 걸려서 도착했는데, 그 다음부터 요청을 날려보면 갑자기 막 5ms, 6ms 만에 응답이 오거든요. 그건 대부분 다 캐시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로 리턴한 거죠. 근데 당연히 이 방식은 그 캐시만 갔다 오면은 이 서버에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뀐 데이터를 받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안 바뀌는 데이터를 호출할 때 유리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도로명 주소 같은 거라든지 우편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 데이터잖아요. 그런 것들은 캐시 퍼스트 형태로 호출하는 게 되게 유리하게 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캐시 퍼스트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써가지고 그 그래프QL을 써가지고 그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갱신이 잘 안 되는 것 버그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방식은 캐시 앤 네트워크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쿼리를 호출했잖아요. 그 캐시 퍼스트랑 비슷한데 그 일단 캐시에 뭔가 있으면은 바로 그걸 리턴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캐시 퍼스트는 캐시에 뭔가 있으면 네트워크 호출을 안 했잖아요. 근데 캐시 앤 네트워크 방식의 경우에는 캐시 앤드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캐시가 있더라도 네트워크를 한번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리턴이 왔는데 어쨌든 네트워크로 한번 호출해요. 근데 호출했는데 그 이 호출 결과가 만약에 그 캐시랑의 그 기존에 저장됐던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캐시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화면에다가 이 바뀐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기존의 그 좀 고전적인 그 뭔가 프론트엔드나 그 클라이언트를 개발했을 때는 약간 이 방식이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은 뭔가 요청이 날라갔을 때 이게 좀 명시적인 요청에는 살짝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뭔가 백그라운드 같은 데 요청이 날라갔다면은 일단 그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화면에 뿌려지고 이 서버에서 만약에 변경점이 있다면은 화면이 떴다가 이제 살짝 다시 이제 갱신이 되겠죠. 이게 보통 이제 요새 프론트엔드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좀 반응성 있게 많이 짜잖아요. 그래서 이 변경된 데이터가 데이터 스토어 역할을 하는 뭔가 여러분들이 쓰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에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은 그 화면이 싹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오래된 데이터,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되게 빠른데 화면이 뭔가 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따닥하고 변경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화면 프론트엔드 단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약간 써야 되긴 하겠죠. 네트워크 올리는 뭐냐면은 그 중간에 캐시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요청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서버를 호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턴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 평범하게 짜는 프로그램들 요청들 보통 이 방식이 되게 많죠. 특히 레스트 방식으로 짤 때 그냥 클라이언트 캐시를 안 쓰게 되면 그 네트워크 호출하고 리턴하게 되는데 약간 이 네트워크 올리 방식은 이 응답이 온 걸 네트워크에 저장하긴 합니다. 쓰진 않아요. 근데 저장은 해도 캐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긴 합니다. 반대로 이 노캐시 방식은 네트워크 올리랑 동일한데 이 캐시에 저장하는 과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올리 방식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캐시 올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네트워크를 타지 않고 이 캐시만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 만약에 없다? 그럼 데이터가 없다고 이제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올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캐시를 쓰지도 않는데 캐시에다 저장을 해두죠. 그리고 캐시 올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 뭐가 없으면은 에러가 나니까 최초에는 뭐 쓸 수도 없는 방식이겠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방식들이 있냐면은 이 패치 폴리시라는 게 그 애플리케이션의 전역으로 글로벌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요청을 할 때마다 그 바꿔가면서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올리 방식으로 호출을 하다가 어떨 때는 캐시 올리 방식으로 호출을 한다든지 다시 이제 캐시 퍼스트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가능해서 첫 번째 요청은 그 네트워크 올리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캐시 퍼스트 방식을 한다든지 캐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그 내가 호출하고자 하는 쿼리의 성격이라든지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고민해보고 설정을 잘 하시면은 이 캐시를 이용해서 성능을 많이 높일 수 있겠죠. 특히 클라이언트 캐시를 좀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성능 문제 중에 아까 말씀드린 언더 패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1 문제
그 뭔가 데이터를 여러 건을 할 때 이 각각의 건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를 또 막 이렇게 막 호출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록 형태의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그 100건이 있으면 이제 목록 요청하는 거 한 건 플러스 이제 각각에 대해서 또 세부 데이터 호출하는 또 100개의 요청이 날라와가지고 막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는 이런 N+1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그 GraphQL에서는 그 배치를 이용해가지고 좀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배치 방식이란 게 이 어떤 리졸버의 요청이 왔을 때 이렇게 100번을 다 각각 세부 데이터를 다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쿼리 같은 거 잘 짜가지고 그걸 불러가지고 리턴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내가 GraphQL에서 다시 또 호출하고자 하는 DB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도 쓸 수 있다면 쓰는 게 성능에 좋겠지만 보통 데이터 로더를 많이 쓰는데 이 데이터 로더는 꼭 GraphQL에서만 쓰는 건 아닌데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의 그 이벤트 루프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요청을 그 일정한 단위로 모아서 틱을 좀 구분해 두고 틱마다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요청이 왔는데 그 키가 뭐 1, 2, 뭐 5, 7, 8 뭐 이렇게 쭉 이거에 대한 세부 요청을 날려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데이터 로더에다가 배치 펑션으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이 배열 형태로 그 각각의 요청이 여기 요청 호출을 하게 돼도 이제 이것들이 일정한 틱 단위로 모여가지고 여기에 배열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이쪽에서 한 번에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해 주게 되면 다시 이 결과들이 여기에 이렇게 분류돼가지고 리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데이터 로더를 쓰게 되면은 N+1으로 요청하게 될게 1+1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좀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로더 같은 걸 써가지고 좀 이 GraphQL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문제를 좀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쿼리 랭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쿼리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레스트에서는 리퀘스트로 썼던 것들 그래서 그 필요한 결과의 형태 이것들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현재 화면을 표시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직접 기술할 수 있고요. 레스트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따로 없을 거예요. URL이 구분이 없고요. 그 GraphQL 서버에서 알아서 조합해서 보내죠. 이 내가 요청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건 DB에 있고 어떤 거는 이제 API로 또 따로 호출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데이터고 어떤 거는 이제 그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일 텐데 이런 것들을 프론트엔드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낼 수 있는 이 쿼리는 이제 쿼리, 뮤테이션, 그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그 세 종류가 있거든요. 사실은 다 같은 건데 좀 성격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가 쿼리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어떤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의 데이터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에서 쿼리를 어떻게 날리냐면은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죠. 그래서 이 트랙 아이디에 대해서 나는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들이 꼭 하나의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작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나 서비스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듈을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프론트엔드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내가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를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거죠. 그럼 서버 단에서는 이제 각각의 요청이 들어오는 쿼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스키마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리턴해 줄 만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리졸버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리졸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리스폰스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그 내가 정확히 요청한 것들만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조합하는 것들은 그 필요한 데이터, 요청한 데이터들만 조합해 주는 것들은 GraphQL 서버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 내가 직접 리졸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아이디랑 네임이랑 포토만 요청했을 때 뭐 이걸 어떻게 조합하고 이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리졸버에서는 그냥 본인이 리턴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리턴을 해주면은 그 GraphQL 서버에서 알아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프론트엔드에다가 그 원하는 데이터만 전달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랭귀지라는 게 형태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SQL 같은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셀렉트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뭐뭐뭐뭐 이렇게 정의해서 물론 별표로 보낼 수 있지만 보내고, 프롬 뭐 어디에서 이제 그 다음에 웨어 해가지고 이 조건을 주게 되잖아요. 트랙 아이디는 뭐뭐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SQL이랑 살짝 닮은 측면도 좀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쿼리 랭귀지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스키마는 이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타입들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우리가 구조체 같은 거나 걸 쓸 때나 이럴 때 쓰는 어떤 데이터 타입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또 북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과 어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타이틀은 그냥 스트링이고 어서란 객체다. 이 어서는 다른 그 스키마를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서는 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예. 순환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스트링처럼 기본적으로 정의된 타입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어떤 프로토콜이든 다 이런 기본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리미티브 타입들, 그 여기 그래프컬에서는 스칼라 타입이라 부르는 타입들이 있는데, 그 인트, 플롯, 스트링, 불린, 그리고 아이디는 아이디 말 그대로 그 아이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따로 얘기합니다. 예. 그 이렇게 5가지 타입만 가지고 있고, 이거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워낙 그렇듯하다. 워낙 그 자연스러운 구분이기 때문에 굳이 특징을 찾자면 인트랑 플롯은 구분해야 된다. 뭐 왜 구분하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이것들에 대해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가지고 배열을 표현하는데, 이런 스칼라 타입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우리가 정의한 스키마들에 대해서 뒤에 느낌표를 붙이면은 이게 널러블하지 않다, 너릴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 다른 언어들에서도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 표시가 없으면 너릴 수도 있는데 이 느낌표가 있으면 너릴 수 없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북에 느낌표가 붙고 그 다음에 배열로 감싸면은 배열 자체는 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열 안에 있는 북은 너릴 수 없다. 배열 안에는 너린 객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배열 바깥쪽에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은 배열 안에는 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배열 자체는 널일 수 없다. 빈 배열이라도 뭐라도 리턴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느낌표 양쪽에 있으면은 배열 안에 객체도 널일 수 없고 배열도 널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쿼리, 미테이션,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3개의 그 쿼리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날릴 수 있는 쿼리가 이렇게 3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쿼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get 요청 있잖아요. 그 리드 요청, 서버에 상태 변화를 주지 않는 요청들을 말하고, 말 그대로 쿼리죠, 진짜. 그래서 또 북스라든지 서스라든지 약간 이런 형태의 쿼리들이 어떤 스키마를 리턴하고 있는지, 스키마를 어떤 형태로 리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스키마에 이렇게 북스랑 어서스 이렇게 2개의 그 쿼리를 지정해 두면은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쿼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쿼리들의 실제로 이 북이랑 어서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북은 타이틀이랑 어서를 가지고 있고 어서는 네임이랑 북스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 스키마들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북에서는 타이틀만 가져오고 싶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름만 가져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 스키마에 정의된 것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요청하는, 아까부터 계속 보실 수 있지만, 그래서 get 북스 이런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쿼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그 내가 필요한 내용만 호출하고 있다. 예. 필요한 데이터들만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쿼리에 날릴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이름이 요 쿼리의 요거랑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뮤테이션 타입은
그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드는 형태의 쿼리들을 말하거든요. 사실은 뭐 굳이 원하신다면 위에 쿼리 타입에서 그 뮤테이션 타입을 안 쓰고 쿼리 타입 하나로 통일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쿼리도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그래프QL 서버가 무슨 그 쿼리를 처리할 때 무슨 일을 하든 데이터를 변경을 하든 뭘 하든 사실 그거를 어떤 그래프QL 자체에서 알거나 제한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트로 서버를 만들 때 get으로 받았을 때 받아가지고 서버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새로 변경하거나 추가한다고 해서 그거를 레스트 쪽에서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쿼리만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뮤테이션 타입을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드 요청이랑 그 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만들거나 지우거나 하는 요청을 분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애초에 그 스펙 단계에서 이 너무나 다른 그 요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론 GraphQL을 쓸 정도의 분들이라면 굳이 쿼리 타입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 쪽 클라이언트 개발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쿼리를 날릴 때는 데이터의 변경이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개발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뮤테이션 타입의 쿼리를 호출할 때는 이제 뭔가 데이터가 바뀌겠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또 보통 이 파라미터 형태로 이제 내가 만들거나 바꾸고자 하는 여기 애드북 같은 경우에 뭔가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 서버에서는 이런 형태로 뮤테이션을 정의하게 되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크레이트 북이라는 새로운 뮤테이션을 그 프론트엔드에서 날릴 건데 이때 그 애드북이라는 이 뮤테이션 쿼리를 호출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내가 뭔가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서버에서는 요것들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 DB나 아니면 다른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다가 이제 크레이트 요청을 날리시면 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뮤테이션 쿼리의 결과로 받을 리턴 값이라고 해요. 그 리스폰스의 형태를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뭔가를 크리에이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지울 때 그 딱히 리스폰스가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잘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혹은 잘 지워졌냐 이런 것만 리턴하는 경우도 있고, 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용 없이 그냥 HTTP 스테이터스 코드만 리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 GraphQL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이 서버에서는 근데 지금 백엔드에서 그 리턴으로 북을 리턴해 줄 거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북에서 내가 만들어진 거를 다시 리턴을 받고 싶으면은 이렇게 정의를 그 프론트엔드에서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뭐 필요 없으면 이것들을 그냥 명시를 안 하고 그 바로 그냥 요청만 보낼 수도 있겠죠. 이 서브스크립션 타입은 약간 이질적일 수 있는데, 그 서브스크립션 타입은 반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뭔가 변경이 생기거나 노티할 게 생겼을 때 그 푸시를 주는 형태의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엔드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냥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 뭔가가 생겼을 때 어떤 것들을 리턴해 줄지, 여기서는 포스트가 새로 생겼을 때 포스트 타입의 뭔가 스키마를 가진 데이터를 이렇게 리턴한다고 돼 있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가 아니라 서버에서 원할 때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프론트 엔드에서는 포스트가 생성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쭉 돌다가 뭔가 서버에 변경이 생겼을 때 서버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쪽으로 푸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이고, 그 레스트에서도 약간 리액티브하게 짜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SSE 같은 거, 서버 센트 이벤트 같은 거 써서 구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GraphQL에서는 이 방식이 사실 웹소켓 방식으로 그 뭔가 서버에서 프론트엔드 쪽으로 그 요청, 그 변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사실 엄청 특별할 거 없는데, 사실 이 웹소켓 방식으로 뭔가를 구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특정 프로토콜 같은 거를 안 쓰고 그냥 순수 웹소켓으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요청과 응답을 규격화시킬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딱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GraphQL을 써가지고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시게 되면은 그 사전 정의된 그 스키마들과 어떤 쿼리들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 방식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GraphQL을 써가지고 만약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 약간 개발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개발 방식이 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 크게 스키마 퍼스트 방식이나 코드 퍼스트 방식으로 나뉘거든요. 스키마 퍼스트 방식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스키마들 있잖아요. 데이터 구조들을 먼저 정의하고 이걸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랑 서버를 만드는 방식이고, 그 코드 퍼스트 방식은 그 우리 흔히 그 레스트 방식 같은 걸로 개발할 때는 그 레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컨트롤러라든지 디스패처라든지 이런 그 코드들을 먼저 짠 다음에 그 코드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스키마를 정의하고 이렇게 서버 규격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짜는 그런 방식, 좀 고전적인 방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 좀 더 익숙한 방식이 이 코드 퍼스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스키마 퍼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발을 할 때 스키마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쓰고 백엔드에서 쓸 스키마, 물론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는 서로 같은 스키마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이 스키마가 서로 그 차이가 발생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맞겠죠. 스키마를 공유하고 이게 화면 개발할 때 필요하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초반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키마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달해주는 리졸버 개발을 열심히 하면 되고,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 리졸버가 잘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쿼리로 만들어 소출을 하게 되는데, 이 스키마만 먼저 정의가 되면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스키마만 좀 먼저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방식이 좀 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좀 줄고 좀 더 훨씬 스무스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 스키마 정의 단계나 이 스키마를 변경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기획자분들이나 설계자분들의 개발에 어느 정도 좀 그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그 뭔가 기존에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고, 그 이 스키마만 정의가 되면은 그 아폴로 서버 같은 경우에 목업을 그냥 바로 그냥 아무 랜덤 데이터를 던져주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살짝 그 백엔드 쪽에서 목업 데이터들을 먼저 정의해가지고 하드 코딩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빨리빨리 일단 전달해주고 나서 해주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서버 백엔드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기 전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좀 붕 뜨는 현상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게 스펙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구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TDD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먼저 정의하고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그 프로그래밍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뭔가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실제로 들기 때문에 이 방식의 좀 장점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코드 퍼스트 방식은 리졸버 같이 우리가 보통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쿼리부터 짜시는 분들도 있고 컨트롤러부터 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기존 방식에서로 치면 이제 컨트롤러 역할하는 리졸버 같은 거를 먼저 구현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그 화면이나 이런 데서 비즈니스적으로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가지고 리졸버를 구현하고 그 리졸버에서 스키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툴을 써가지고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요 방식은 GraphQL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버 단 있잖아요.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만들 수 있고, 별로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늘상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이 방식이 제가 정확한 히스토리를 아는 건 이제 스키마 퍼스트 방식이 좀 더 우선이었던 것 같고, 코드 퍼스트 방식이 약간 대안으로 나와서 좀 요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약간 그런 듯한 느낌으로 보였는데, 그 왜 이런 코드 퍼스트 방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보니까, 그 일단 스키마라는 게 여기서 이제 스키마를 먼저 정의하고 그걸로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딱 정하고 안 바뀌는 거는 약간 판타지에 가까운 일이고, 사실은 되게 자꾸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스키마가 변하면은 사실은 좀 의존성이, 그 프론트엔드는 좀 덜하지만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리졸버도 계속 고쳐야 되고 뭔가 확인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항상 싱크가
좀 그가 사전에 했던 합의가 어긋날 위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리졸버를 먼저 만들고 그거에 바탕으로 스키마를 만드는 게 좀 더 이런 변경 같은 데 발생해주는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방식에서 좀 코스포트 방식이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떤 방식이 맞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 스키마 퍼스트가 좀 더 GraphQL 사상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개발 현장에서는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코드 퍼스트가 나왔다고 봐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근데 이 바닥에서 워낙 많이 쓰이고 있는 아폴로가 스키마 퍼스트 방식에 좀 잘 맞아가지고, 아직은 스키마 퍼스트 방식이 좀 약간 어떤 자료들이나 뭔가 이 GraphQL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컨센서스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스키마 퍼스트 방식이 좀 더 우세하기는 한 것 같거든요. 물론 내 프로젝트에 맞는 그런 개발 방식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측면들은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 GraphQL을 생으로, GraphQL 자체는 그냥 스펙이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나 미드웨어를 쓰는데, 일단 아폴로라는, 앞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이 아폴로라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듈을 둘 다 제공해 주는데, 이 아폴로가 워낙 점유율이 높고 많이들 쓰고 있어가지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아폴로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개발을 하신다면은. 근데 만약에 이 스키마 퍼스트 방식이 뭔가 좀 우리랑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코드 퍼스트 방식을 쓴다면은 넥서스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바나 이런 쪽 위존성 디펜던시 관리해주는 넥서스랑은 다른 넥서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쪽은 이 릴레이르라는 애도 쓸 수 있는데, 이 릴레이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근본 GraphQL 클라이언트라고 봐야 되는데, 정확한 이름은 리액트 릴레이예요. 그래서 리액트를 쓰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 릴레이를 쓰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되게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쓰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평가를 내릴 만한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찾아보면은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해가지고, 좀 페이스북이 만든 라이브러리들이 살짝 복잡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아폴로 말고를 버리고 이거를 쓸 이유가 별로 없다, 그냥 아폴로를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냐는 평이 좀 아직은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리액트를 쓰는 프로젝트라면은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쓸지 릴레이를 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쓴다면은 리액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GraphQL을 써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리를 이렇게 템플릿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이건 라이브러리고요. 이 아폴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임포트한 라이브러리고, 이 백틱을 주시고 이 사이에다가 이제 쿼리를 정의를 하시면 되고, 이 프론트엔드에서 필요한 거죠. 나 화면 필요할 때 보여줄 때 이 getTrack이라는 애를 날릴 건데, getTrack이라는 애는 이런 데이터들을 리턴해 줬으면 좋겠어. 파라미터로는 트랙 아이디를 보낼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시면은 실제 화면에서는 이 유즈 쿼리라는 훅을 아폴로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했던 이 getTrack이라는 요 쿼리를 날리시고, 다만 이때 파라미터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죠. 이 쿼리를 날리시면은 유즈 쿼리 훅을 쓰시면은 이거에 대한 리턴 값이 이제 로딩 에러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 쿼리의 결과고, 에러는 이제 이 쿼리가 뭔가 실패했을 때 에러 객체가 반환이 되는 거죠. 로딩은 이거 요청을 보내가지고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true고, 요청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에러가 났든 데이터가 리턴이 됐든 그때부터는 false가 됩니다. 당연히 이게 리액트 훅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쿼리 결과가 오거나 이 데이터들의 변경이 생기면은 이 부분이 다시 그려지겠죠. 이 데이터들이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의 바인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로딩 에러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훅이 제공되는 시점에서 리액트 단에서는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쿼리 잘 짜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화면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키마만 미리 정의되어 있다면은 되게
쉬운 개발이 되어 버렸죠. 예, 레스트를 쓰던 시절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건 GraphQL 홈페이지에 있는 FAQ 중에 몇 가지를 좀 가져온 건데, 어떨 때 쓰면 좋냐면은 당연히 다양한 데이터 조합해서 표시할 때 되게 압도적으로 편의성을 주고 있고, 우리가 백엔드 쪽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데이터가 그래프 형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이 서로 계층 구조 없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실 때 괜찮을 것 같고, 주고받는 데이터에 어떤 타입을 정의하고 싶을 때, 이게 되게 다이나믹하기도 한데 되게 강한 타입을 주잖아요. 스키마가 미리 정의되어 있고 그 스키마에 의존해가지고 쿼리들이나 리졸버들이 짜여지니까 이럴 때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공식 홈페이지에는 없는 말이지만, 예, 좀 더 남들이 잘 안 쓰는 거를 쓰고 싶을 때 GraphQL 되게 장점이 많은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도 그렇고 어딜 찾아봐도 되게 레스트의 다음 세대의 약간 인터페이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주는데, GraphQL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자기네들은 레스트를 대체하는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자기네들 더 좋기는 하지만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사실은 저는 GraphQL로 레스트를 대체하지 못할 게 딱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레스트 방식 서버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기는 하겠죠. 레스트 방식에서도 쌓아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필요할 때마다 같이 쓰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GraphQL만 써가지고 개발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레스트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는 GraphQL을 사용하고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리고, GraphQL 자체가 레스트 서버들이랑 같이 쓰기에 되게 좋은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SQL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DB를 데이터 소스로 두고 GraphQL 서버가 이 DB에 대한 리졸버를 만들어 둔다면은 약간 프론트엔드에서 DB에다가 바로 쿼리를 날리는 듯한 모양새로 쓸 수는 있어요. 예. SQL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약간 어떤 화면 데이터가 좀 DB를 바로 호출하는 그런 느낌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바로 호출하는 건 아니지만, 예. 많은 예제 케이스나 설명들이 다 리액트랑 자바스크립트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생태계에서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시면은 거의 언어별로 다 구현체들이나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아니더라도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로는 자바스크립트 진영에서 많이 지지하고 있고 그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바 진영은 아무래도 스프링 쪽이라든지, 스프링도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프링도 웹플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레스트 기반 생태계가 상당히 되게 견고해졌잖아요. 단점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직 자바 진영에서 GraphQL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찾아보면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되게 열심히 쓰더라고요. 특히 프론트엔드 쪽에서 날리기가 좋기 때문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것도 좀 자바스크립트 쪽 자료들이 좀 많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아폴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폴로 서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노드.js 베이스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짜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바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미드레어가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구현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쪽 자료가 많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GraphQL은 아까 스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주고받을 때 프로토콜을 뭘 쓰냐, 그냥 HTTP를 사용합니다. 따로 프로토콜 버퍼랑 gRPC처럼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평문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딱히 HTTP 버전의 위존성을 두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도 웹소켓을 쓰는 이유도 뭔가 HTTP2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웹소켓을 같이 써서 어떤 퍼블리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GraphQL은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건 맞는데 지금은 GraphQL 재단이 설립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페이스북에서 많이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어떤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확보에 대해서는 그 아무래도 GraphQL 자체가 좀 아까 그 쿼리랑 뮤테이션을 구분해 둔 것을 봐도 그렇고 좀 많은 부분에서 스케일을 좀 고려해서 설계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최근에 만들어진 스펙이니까. 근데 어쨌든 GraphQL의 스펙은 스펙이라서 그래서 쿼리 뭔가 갭 방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들이랑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랑 그 어떻게 잘 구분해가지고 스케일을 주고 할지에 대해서는 리졸버랑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개발자분들의 고민이 좀 섞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GraphQL을 쓴다고 해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엄청나게 확보가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약간 그 요새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개발을 하신다면은 그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AWS 앱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GraphQL 형태로 쓰잖아요. 그럼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시면 스케일러빌리티를 상당히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은 좀 있겠죠. 예. 그리고 오프라인 모드들 이게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아까 캐시 같은 것도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드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뭔가를 데이터를 그 임시로 저장해 둔 다음에 나중에 네트워크 연결해서 날려준다든지 뭐 임시 그 지금까지 받아온 데이터들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GraphQL 스펙 자체에는 오프라인에 대한 딱히 고려가 있지는 않는데 그 GraphQL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이제 오프라인 퍼스트 형태로 좀 디자인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인증 같은 경우에는 GraphQL 스펙 자체에는 인증이 딱히 스펙에 딱딱 박혀 있지는 않고 그냥 그 평범하게 그 구현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레스트 때랑 크게 다르지 않게 뭐 OAuth 방식을 쓰시거나 아니면 JWT를 사용해 가지고 그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 라이브러리들 중에서는 이제 인증 모듈이 통합된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딱히 뭐 GraphQL만의 특별한 인증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아무래도 좀 프론트엔드에서 그 백엔드 서버를 약간 상태 관리 스테이트 매니저 같은 형태로 약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리덕스나 아니면 뷰엑스 같은 그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GraphQL 쪽에서는 이제 전혀 대체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어떤 리덕스 스토어라든지 뷰엑스 스토어 같은 그 어떤 프론트엔드 단 클라이언트 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들이 여기에 바인딩이 강하게 돼 있을 텐데 얘네들을 다시 이 네트워크랑 바인딩 하는데 통합해가지고 네트워크의 변경사항을 이제 스토어에 반영하고 스토어의 변경사항을 다시 그 화면에다 반영하는 이런데 어떤 GraphQL을 사용하시는 게 그 레스트 방식을 쓰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스토어 없이 바로 이 GraphQL을 이용해가지고 화면에서 상태 관리를 한다? 뭐 화면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대체하는 정도로는 좀 약간 많이 애매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와서 GraphQL을 한번 배워보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다.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다. 아니면 이게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배우시면 좋냐면은 뭐 좋은 강의들도 많고 책들도 많겠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GraphQL이 많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니라서 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자료들을 쓰셔야 되는데 아폴로 사이트에서 리프트 오프라는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스트로너트라는 어떤 샘플 앱을 만들면서 그 GraphQL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물론 아폴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동영상 강의가 있고 원리나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는데 약간 단점이라면 아직 다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쿼리 날려가지고 이제 화면에 목록 풀어주고 상세 그 화면들 보여주는 딱 그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 아직 뮤테이션까지도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처음 시작하시면은 요 강의로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도 많이 들지 않고 재미도 있고. 저 리프트 오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마찬가지로 아폴로 사이트에 그 풀스택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 강의나 이거 문서 형태로 따라하기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스페이스X의 그 로켓 발사 기록을 레드인 유저들이 그 오픈 API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랑 그 백엔드를 동시에 개발하는 약간 그런 튜토리얼이고, 그 요쪽이 그 설명이 아무래도 문서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돼 있고, 그 많은 범위들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 리프트 오프로 약간 감을 잡으셨다면은 요 풀스택 튜토리얼을 이어서 해보시면은 GraphQL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GraphQL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 How to GraphQL이라는 사이트 쪽으로 좀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 이쪽 상세하게 되게 잘 돼 있고, 그 일단 따라하기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하는 거에 비해서 이쪽도 물론 튜토리얼이 있긴 하지만 그 일단 GraphQL의 기본이랑 아키텍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그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는 아폴로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폴로 서버랑 아폴로 클라이언트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How to GraphQL에서는 좀 더 이 기술 스택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거든요. 뭐 엄청 다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선택지가 넓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런 튜토리얼들이나 어떤 그 강의들보다는 공식 문서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GraphQL 공식 사이트랑 이 한국어로 번역된 GraphQL 공식 사이트들, 공식 문서 사이트 문서들, 이것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한글 번역본은 약간 GraphQL 공식 사이트에 비해서 업데이트가 좀 그 느리게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번역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사이트들 참고해가지고 그 배워 보시면은 이쪽이 제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GraphQL의 기초, 어떻게 배워보기 위한 소개,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